이 금강가야 고분에서 철정이라고 부르는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냥 쇠덩입니다. 덩이쇠인데 철괴구나, 철괴. 철괴. 네. 자, 그리고 이 철정은 당시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화폐처럼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지갑 되게 무겁겠다. 그렇죠. 비싼 거 사려고 그러면 그래서 막 철을 이렇게. 과시도 되고. 나야,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 철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이렇게. 지게에 메고 다녔을까요? 남이 대신 들어줬겠죠. 화폐처럼 사용했다고 하니까 든 생각인데 대성동 57호분에서 그 순장자들 곁에서 발견된 그 철기들도 혹시 그래서 잘 가라는 그리고 그 다음 생에서 이거를 쓰라고 일부러 이렇게 막 노잣돈처럼. 한 게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건 아니래요. 그녀들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투구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 옆에는 다른 고분에서 발견된 투구인데 좀 달라 보이죠? 네. 18호분 투구가 훨씬 더 뭔가 이뻐 네, 보이잖아요. 날렵해 보이고. 당시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투구에 새 깃털을 달아서 장식을 했대요. 장식품이구나. 그러니까 과시용인 거죠, 튜닝. 예. 근데 57호분의 투구에선 깃털을 달았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 전투에 나간 사람의 투구. 야전용이군요.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투구에는 자투리에 철제판을 덧댄 흔적이 있었대요. 애초에 만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고쳤었다. 수리 보수하는 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PX에 가가지고 저 투구 하나 주세요. 야 투구 요즘 안 들어와. 고쳐 쓰자. 야 실 줄게 고쳤어. 이랬던 거지. 그래서 수리했다는 건 실제로 직접 쓰고 전쟁을 하던 훈련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7호 분 말고 또 하나의 무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지배계급의 무덤 같지는 않고 좀 공동묘지 같아 보여요. 예안리 고분군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고분이 굉장히 많고 그냥 이렇게 지배계급은 아니었던 사람들의 인골 이런 뭐 약간의 뭐 부장품 같은 게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도 30대 여성의 무덤이 하나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유물도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성의 무덤인데 각종 마구류가 나오고 큰 칼, 환도 대도. 하급 전사는 아니었다. 칼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휘관 정도쯤 되는 사람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런 거 너무 좋아요. 와 재밌다. 뮬란의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뮬란이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여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 뭐 이런 사연. 캔니스처럼. 헝거게임. 헝거게임. 자기 동생을 구하기 위해. 대신 나가잖아. 그 이야기 재밌어. 일단 뭐 기록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에 대해서 지금 알 수 뭔가를 알아내려면 무덤을 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야사 연구하시는 연구자들께서 금강가야 고분 유물을 쫙 살펴보는데 대강 4세기 때부터 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창이랑 화살촉이 그 전 것들은 모양이 좀 타원형인데 네. 4세기 즈음부터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그렇게 바뀐대요. 더 뾰족했다는 거죠. 찌르기 위한 건가? 찌르기 날카로워요. 살상력이 높아진다는 거고 타원형인 것보다 아무래도 뾰족한 게 들어오면 훨씬 더 이 상처가 클 테니까요. 네. 그리고 무덤에서 철갑옷도 그 즈음부터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배층만 입던 철갑옷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구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등자, 등자 이거 뭐 어떤 전쟁사의 혁명 같은 그쵸. 네, 그런 도구인데 등자가 뭐예요? 등자가 이제 그 안장 옆에 여기 이렇게 저기 사람 발. 발 기수 끼는 발. 거. 끼는 거. 네. 말을 이제 다루는데 그래야 말 위에서 활도 쏘고 이것저것 할 수 있게. 고정이 되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까 4세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대사는 4세기 전으로 나뉘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네. 아주 그 삼국이 자웅을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소수 군락들이 싸우고 뭐 금강가야랑 뭐 사로고기 싸우고 이런 어떤 작은 규모의 전투였었더라면 4세기가 되면 이제 정말 존망을 겨루게 되는 국가 대 국가의 싸움. 국가 대 국가 총력전의 시대. 총력전의 시대죠. 그런데 이 총력전이 막 4세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느 순간 금강가에 엄청난 적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391년) 네. 이게 이제 4세기가 저물어가는 그때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즉위를 합니다. 바로 그 광개토 대왕. 바로 알죠? 그 광개토 대왕. 네. 더 그레이트 광개토. 더 그레이트 광개토. 가장 유명한 왕이잖아요. 네. 18살의 왕이 올랐고요. 오르자마자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요. 18살부터요? 그렇죠. 와. 그리고 한편 399년 네. 금강가의 철기군이 울산으로 이제 북상을 합니다. 백제 외 금강가야 연합군이 신라를 기습 공격하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선 야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지금 기세 등등한 남부 쪽에 있는 연합군이 오고 있으니까 사신을 쪼르르 광개토 대왕한테 보냅니다. 쪼르르? 그래서 일러요. 일러요. 연기. 한라인, 한라인. 망했어요. 살려주세요. 쟤네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땅을 먹으면 그 다음엔 설마 아 즐거워요. 우리 여기서 아름다운 벽 하나 세우고 영원히 행복해 이러겠느냐. 올라간다. 올라갈 거다. 칠 거다 네. 분명히.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입장에서도 아 이건 안 좋은데. 왜냐면 분리될수록 내가 관리하기가 편한데 그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라볼로 향해서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구려는 이미 뭐 좀 약간 넘사벽, 왜? 네, 넘사벽에 철기 어떤 기술이 발달을 했었고 네. 그 뭐 고구려군들의 강력함은 소문이 났었죠. 네. 아 애들이 너무 드세. 우리 동네 제일 잘 치는 애. 거칠어. 거칠어. 어. 그리고 뭐 황해도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에 고구려군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두구둥. 와. 이게 무슨 벽화예요? 일단 고구려의 어떤 그런 풍속이나 문화 그리고 이제 고구려 군대를 묘사한 그림인데 아. 실제 이제 보면 군대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편제가 다양한. 군대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전술로 싸울 수 있는 군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저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철갑기병, 철이 있었네요. 개마무사라고 많이 부르죠. 대마무사. 대만무사. 개마무사 유명한 들어봤어. 단어. 저 철갑이 그냥 철갑이 아니라 철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도 철갑에 갑옷이 딱 씌웠고 무사들도 갑옷으로 철갑을 씌웠는데 그게 다 철 조각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어서 만든 철갑 옷을 입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비늘같이 그렇죠. 빈틈이 그렇죠,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건 뭐 무슨 당시 기준으로 탱크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저게 오면은 뭐 1톤짜리가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오는 건데. 근데 당시에 금강가야가 그 철기가 강했다고 했잖아요. 좀 그래도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좀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야 철갑옷이랑 좀 달랐어요. 가야 철갑옷은 종장판 갑옷이라고 해서 긴 철판을 이 작은 못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식이었는데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긴 했어요. 하지만 비늘 철갑옷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방어력이 좀 약했다고. 뭐 깡통 로봇 같은 거. 그렇죠. 그렇지. 일단은 이제 철로 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긴 철창을 갖고 있어요. 철 갑옷을 입은 이 개마 군단이 척척척 가면서 선두에서 긴 철창으로 막 쑤시고 다니니까 이걸 막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물로 밝혀진 건데 모신 같은 게 있어요. 네? 이 뭔신? 모신. 모친. 모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발로 이렇게 신발의 바닥에 스파이크로. 스파이크죠. 근데 굉장히 강력한 못들이 있기 때문에 밀고 가면서 찌르고 밟고 그게 창이 아니라 또 가까워지면 또 강철 검으로 또 이렇게 다시 뽑아 싸우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이제 기술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고구려가 굉장히 강력한 무장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무서워. 상관이 네. 일 못한다고 조인트 한번 까면 그냥 그대로 병원 가면 되는 거야. 버스에서 발 밟아도 바로 병원이에요. 어. 충격이었을 수밖에 없는 게 철하면 원래 우리 가야인데 철을 갖고 그 정도의 재련을 보여주니까 철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철의 재련에서 이제 확 격차가 나는 거죠. 인원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에서도 밀렸어요. 그 금강가야 인구가 7만 5천 명 정도거든요. 고구려군이 5만 명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인구 7만 5천 명인 나라하고 싸우려고 물론 여기 이제 뭐 그 백제군, 네. 그 외나라군 이런 연합군들이 있었지만 개마무사를 포함한 5만 명의 군이라는 건 사실은 좀 무서운 거지. 어마어마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라는 게 말은 멋있는데 연합이란 말은 이제 이게 좀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네. 흐트러져 있는데 이쪽은 단일한 배우가 들어오게 된 거니까 어마어마한 힘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합군은 결국 금강가의 종발성까지 밀려나요. 지금의 부산 연제구의 배산성지터 주변이라는 설이 나름 유력한데요. 그러니까 김해와 부산인데 연제구까지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 바다 앞까지. 네, 거의 금강가야의 끝자락까지 밀려난 거고 이게 바로 고구려 남정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냥 사회 전체가 완전히 그냥 아노미 상태에 빠지지 그쵸. 않았을까. 그랬을 것 공포, 진짜 망하는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절박함 같은 거를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으로는 모르지만 유물로는 조금 유출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은. 아까 그 가야의 금강가야의 공동묘지 같은 예알리 호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남성 무덤에서 철창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철창 10개 중에 9개가 지배계급이 아닌 약간 하층민 묘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업 군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징병된. 네, 징병된 사람들. 우리 동네 서민인데 예비군. 네, 다 무기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이 이제 너무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시무시한 군, 그 광개토 대항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강가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막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전시 총동원령 그런 뭐 거지. 이런 게 그런 있었겠죠. 거죠.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이쯤에서 우리가 그 가야 여전사들의 무덤, 아까 봤던 그 무덤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못 들은 이야기가 더 있어요. 네. 한 명의 인골에서 어린 시절 영양결핍으로 병을 앓았던 흔적이 나왔대요. 와. 형편이 어려웠던 백성의 모습이 떠오르죠, 당연히. 아. 그리고 골반뼈로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여성들 모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아이를 낳았던 흔적이 나요. 엄마였어. 엄마였던 거죠. 진짜? 그러면은 임신을 했었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네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이 되게 유명한 여전사가 아니라 어쩌면 엄마였고 보통의 이를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촌의 아낙네들인데 금강가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들도 낡은 투구를 고쳐 쓰고 고구려의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었던 되게 슬픈 전쟁의 역사는 아닐까? 엄청나잖아요. 막 이쪽에선 고구려의 그 중기병이 돌파를 하고 있고 이들이 가진 건 되게 여리여리한 철창 정도를 들고 철촉이 박힌 화살만을 들고 버티고 있는 되게 용감하지만 너무 슬픈 그런 여성들은 아니었을까. 사실은 그림 그릴 때 그런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애를 봐주기 위한 애기용 장난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투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딱 그려도 아, 이 사람은 엄마이면서 언제든 출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딱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와닿는 게 있네요. 저도 이게 재밌게 느낀 게 이게 사실은 전쟁의 고고학이나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고고학적 분석하는 건데 최근에는 사실 그거보다 이제 어떤 생활을 살았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활했냐인데 이 이야기를 대입해 본다면 그런 절체절명 속에서 어떻게 버텨내던 또 가야인들의 모습 같은 걸 한번 또 그려봐도 좋지 않을까. 가야도 그렇긴 한데 네. 전 역사를 보면 사실은 현대전에서의 현대 역사도 그렇고
예전 역사를 보면 어떤 집단, 뭐 어떤 나라 끝까지 위기에 밀리게 되면 보통은 여성들이 약간 제 몫을 하거나 뭔가 이게 액션을 취하는 단계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전쟁에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백발의 할머니가 총을 들고서 아. 총을 쏘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진짜 인상 깊은 사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이게 총력전이라는 게 그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쟁에 어떻게 이바지를 해야 되고 영끌. 영끌. 영끌이죠. 네, 영끌까지. 영끌전. 예. 근데 남녀 불문하고 남녀 나이 불문하고. 가야의 여전사들이 어떻게 탄생됐을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상이 좀 가는데. 그러네요. 이 여전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을지는 빈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워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그때 그 광개토대왕의 남정 시기에 모두를 잃고 갓난아이 하나 하고만 생존하게 된 어. 그 여전사가 네. 복수기가 된 거예요. 그치 서부영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기 마을을 아작을 낸 그 어떤 부대를 찾아 떠나는 모험 활극. 아, 좋다. 여기 무협 약간 있어야 돼. 그렇죠. 열양장 정도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열양장. 그러니까 철창 같은 거 부러지면 쓰다가 부러지면 열양장으로 녹여서 다시 붙이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주인공이 꼭 그 여전사이기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가야 여전사의 살아남은 딸. 아, 그것도 좋네요. 주인공은 자기 엄마가 고구려 남정 때 돌아가신 여전사였고 나는 그 딸인 거야. 그런 얘기도 상상이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러면 그런 아이가 이를 갈고선 막 열심히 연마를 해서 잠입을 하는 거야, 고구려에. 아. 거기서 고구려 장수랑 막 사귀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데 진짜로 장수왕이다. 사랑해. 네, 장수왕이다. 진짜로 사랑해. 그래서 장수왕의 애가 결국 가야게. 가야게. 지금 데이터가 올 때마다 엄마 투구 있으면 보고 이렇게 번민하고 엄마 투구 여기 있는데 이런 거죠. 본인은 가야계라는 걸 숨기고 열심히 그 평안도 사투리를 익히고 하는데 장수왕의 신하 중에 몇몇이 의심해. 저 여자 이상해. 저 여자 손이 곱지가 않아. 뭔가 쌀을 살이라고 하던데. 잡았다 여기. 완벽한데 발음이 안 좋아. 야, 너 스타벅스 해봐 그러면. 스타벅스. 확실히 얘기 들어보면 이런 소재는 반대로 정서적인 얘기하고 붙여도 되게 재밌긴 해요. 아, 그럼 여기서 판타지와 정서를 붙여볼까요? 판타지랑요? 정서, 자, 일단 마음, 여러분. 감정. 마음. 요즘 판타지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뭡니까? 누굽니까? 로맨스 누구예요? 판타지죠. 로맨스 판타지의 주인공은 누구죠? 공작가의 왕녀가 있고요. 공작. 기억 상실증에 걸린 공주 뭐 이런 거. 북부대공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대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진짜 텔레비 많이 보는구나. 난 나 하나도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네. 나 진짜 웹소설. 하나도 모르겠어. 웹소설이에요. 가야 여전사. 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을 떴더니 생김새가 좀 다르네. 왜 눈이 파랗지? 그러니까 뭐냐면 북부대공이 지키고 있는 북방의 외곽에 부족장 딸로 태어나요. 그리고서 웬 은발머리에 사내 아이를 만나요. 은발이어야 꼭 된다. 은발이야. 왜? 북부대공이니까. 북부대공은 은발이어야 돼요. 웃기잖아. 이유가 뭐야? 냉미남들 얘기예요. 근데 이 북부대공의 아들인 거지, 유일한 아들.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춘경 뭐 이런 얘기. 그 딱 환생을 했는데 보여지는 과거의 기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전생의 기억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나는 전사였는데 그 스킬을 난 태어나서 처음 배우지 않고도 그걸 하나씩 기억해내는. 그래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거는 저기예요. 문법이에요, 문법.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를 나가는데 상대방 말 위에 나를 순장한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우와! 좋다 좋다 좋다. 결론은 남편을 순장하는 그때 내 거야. 칼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순장당했던 나의 칼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여전사로 웹툰 스토리를 만들어봤잖아요. 네. 다들 어떠셨어요? 아, 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면서도 심영원 선생님 덕분에 네. 제가 대충 알고 있었던 소재로서의 역사 그 뒤에 이런 사실은 어떤 정확한 사실이 있었구나 그런 걸 배우는 것도 작가로서는 굉장히 도움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1, 2회까지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좀 범민이 있었으나 나름 이제 의미를 찾게 되는 게 그러니까 네. 완전히 사실을 무시하기보단 사실을 추적한 그 결과가 소재의 줄거리에 좋은 상상력을 준다는 걸 저도 오늘 조금 느꼈어요. 아,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쪽으로. 아니 내가 간 게 아니고 이제 왔다 합의 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드디어 3회 만에 이제 보람을 느꼈다. 그렇군요. 사실 여전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섹시 여전사잖아요. 네, 상상한 여전사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애 키우면서 맞아요. 그렇죠. 이걸 했다니까 되게 막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가야 여전사를 소재로 역습팀이 만든 우리의 웹툰은 언제 공개가 되나요? JTBC 역습 홈페이지 또는 웹툰하면 K웹툰 거기서 역습 또는 가야 여전사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습 또는 가야 여전사. 자, 그럼 저희 웹툰 창작단은 더 재밌는 소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습니다.